웨시버성길 오코스는 오일도 시인의 길이라고 부른다. 나 역시도 이름이 낯설어 어떤 분인가 찾아봤더니 20세기가 시작된 1901년에 태어나 해방 리드메인 1946년에 세상을 떠난 영양 출신의 시인이다. 그는 작품 활동보다는 순수한 시 전문 잡지인 시원을 창간하여 한국 현대시의 발전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더 중요한 시사적 의미를 지니는 시인이라고 했다. 이 영양 지역에서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그의 작품이 고향 영양을 얼마나 돋보이게 했는지 나는 모른다. 웨시버성길을 만들기로 뜻을 모은 BYC 봉화, 영월, 영양, 청송 지자체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장명한 것일 게다. 하지만 그가 태어난 시기가 일제시대였다고 해서 그의 시가 암울한 현실을 노래했다고 해서 뚜렷한 근거도 없이 항일 시인으로 등재한다는 것은 좀 납득하기 어렵다. 이왕이면 우리 동네, 우리 마을 출신의 시인을 기리고 싶다는 후손들의 생각만은 충분히 이해될 뿐이다. 어젯밤 친구가 링크를 걸어준 기사를 보고 작가 이문열이 바로 영양 부들마을 출신이라고 해서 반가운 마음에 아침을 대충 먹고 부들마을의 한옥들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그 중에 한 집, 바로 장계영 여사가 그의 선대할머니였다고 하니 바로 그 집이 이문열의 생가라고 할 수 있겠다. 원래 생가란 태어난 집을 말하지만 안내문에는 생명이 잉태된 태지나 태를 묻은 태시를 생가라 하지 않고 그의 조상들이 대대로 살아왔으며 그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 바로 생가라 함이 타당하다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 이문열이 태어난 곳은 서울이지만 그가 3살부터 7살까지 4년, 17살부터 20살까지 3년 등 유년기부터 청소년기를 영양에서 보냈으며 해마다 시사 때는 꼭 참석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문열의 생가는 영양에 있는 집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문열이 쓴 삼국지만 해도 지금까지 총 1800만 권이나 팔렸다고 하니 그런 대가를 영양 출신으로 찜해놓고 싶은 고향 사람들의 애착이라고 봐줄만 하다. 나는 당연히 장계영 여사의 집이자 부군인 석계 이시명 선생의 고택이 바로 이문열이 자란 집이 아니겠는가 하여 석계 고택을 꼼꼼히 살펴보았지만 너무나 평범한 남부지방형 민가로 내부는 비어 꽤 퇴락한 느낌이었다. 그런데 다른 글에서 보니 이문열의 생가는 거기가 아니고 석간 이수영 선생의 5세손인 이문열은 석간고택에서 살았다고 되어 있는 표지서까지 싣고 있으니 내가 너무 성급히 이시명 장계양 이문열을 연관지어 생각해버린 듯하다. 집들이 다 비슷비슷하여 석간고택은 보지 못했다. 그런 집들 중에서 유난히 크고 웅장한 집이 있어서 들어가 사진을 몇 장 찍었는데 그 집 앞에는 별다른 표지판도 없어 어떤 집인지 알 수 없었다. 아마도 현대에 와서 다시 지은 집이거나 신축한 건물 같았는데 층고도 옛날 집답지 않게 꽤 높고 마당은 잔디밭이 조성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게 무슨 대수랴. 거긴 실제 사람도 살고 있는 걸 보면 장계영의 음식 디미방과 관련된 어떤 시설이겠거니 생각하고 그냥 물러나왔다. 이제는 또 길을 나설 차례다. 오늘은 10월 10일 쌍십절, 1년 중 가장 날씨도 좋을 때이고 들판의 오곡 또한 풍성할 때라. 어제 차를 세워두었던 선바위 관광지로 다시 돌아가 거기서부터 오코스를 걷기 시작했다. 선바위 관광단지 뒤쪽으로 연결된 다리를 건너 산기슭에 조성된 산책로를 따라 걷는 길이었다. 반딧불이와 대표적 특산물인 고추를 형상화한 가로등 디자인이 앙증맞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다리 위 조형물은 아예 큰 랜드마크로 조성해놓고 있다. 어제보다는 기온이 뚝 떨어진 것 같다. 오늘은 두꺼운 긴팔 상의를 입고 나섰는데도 그다지 더운 줄 모르겠다. 길가의 가로수는 이미 단풍이 무르익었고 억새풀은 이제 막 솜털을 품기 시작한다. 얼마 안 가 의학새가 되어 바람에 날아갈 대세다. 아직 좀 더 붉게 연글기를 기다리는 사과는 따가운 가을 햇살에 하루가 다르게 단맛을 옹골차게 품는 모양새다. 먼 곳은 더욱더 푸른빛을 더해가고 이제 가을의 영화가 머지않았음을 말해주고 있다.
지난 태풍의 여파로 곳곳이 무너지고 부서지고 시설물들이 엉망으로 나자빠져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일시에 깔끔히 마무리하기에는 일손이 달려도 너무 달릴 게 뻔하다. 그저께 걸었던 3코스의 수렁골은 엄청나게 많은 나무들이 뿌리째 뽑혀나가 그야말로 숲밭이 되었는데도 그나마 국립공원인 1코스와는 달리 표지판과 리본을 정비하고 들어누운 나무들을 어느 정도 갈무리한 흔적이 보였었다. 군에서 관리하는 구간이 국립공원 안보다 훨씬 낫더라는 얘기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국립공원 관리 공무원들의 자세가 틀려먹었다는 생각이 자꾸만 굳어진다. 태풍도 태풍이지만 6월부터 거의 석 달 내린 비로 과일이나 작물 상태도 평년보다는 훨씬 못한 것 같다. 허리가 휘도록 일해서 키운 사과나무를 아예 토막을 내어버린 곳이 있는가 하면 일껏 딴 과일들을 찻대기로 계곡에다 버린 흔적들도 간간히 눈에 띄었다. 저렇게 많은 과일을 버리는 심정이 오죽할꼬. 저런 과일들은 즙으로라도 짜서 판매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지만 버리는 사람의 심정이야 지나가는 사람 속보다 몇십 배는 더했으리라. 영양의 특산물인 고추작황도 엉망이다. 밤마다 미처 따지 않고 말라버린 고추가 지천으로 널려있다. 왜 저 고추들은 수확하지 않는 걸까? 상품 가치가 없어서 수확을 포기한 것일까? 온갖 의문들이 들었지만 정작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볼 엄두가 안 났다. 걷다가 문득 돌아본 어느 무덤의 묘비명이 재미있다. 고맙다. 인생이여. 이 세상 여정 끝내고 여기서 영면하노라. 땡땡땡 사람들. 모두 화장의 평장으로 한 공동묘지 앞에 적힌 비문이다.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슈의 묘비명이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라고 미리 써두었다는 얘기가 생각났다. 적과 흑이라는 소설을 썼던 스탕달은 자기 묘비에 썼노라, 사랑했노라, 살았노라 라고 새기게 했다고 한다. 그러면 나는 내 무덤을 남기게 하지 않을 것이므로 아무 말도 남기지 않을 것이다. 이제 왜 씹어성길 여정을 여기서 그만 접기로 한다. 오늘 5코스는 거의 3분의 2 정도만 걷고 여정을 마무리했다. 저녁 때까지 서울로 돌아가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부족할 것 같기 때문이다. 오후 1시에 길을 접고 차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 배낭을 싣고 서울로 출발했다. 아, 이 SUV의 속도감이 새삼 새롭다. 지난 닷새 동안 무릎이 아픈데도 포기하지 않고 마음먹었던 여정을 마무리할 수 있어서 만족스럽다. 이제 서울로 돌아가면 닷새 동안 다시 온몸으로 충전한 에너지를 겨울 내내 조금씩 꺼내가면서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것 같다.